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핵심 분석가가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상부에 올린 보고서 한 줄이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있다. K9 자주포 세계 진출, 독자 개발 KF-21 전투기, 그리고 70년 만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대반전. 미군 기지에서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들.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웨이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군사 전략 분석가예요. 지난 2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분석해왔습니다. 올해 초 저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수장들이 동시에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하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일해온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신호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다소 회의적이었어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과거 한국은 주로 미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국방 역량을 처음 접한 것은 10년 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K9 자주포, KAI T-50 고등훈련기, K2 흑표 전차. 이런 무기체계들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한국이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드론, 사이버 전력, 우주 기술까지 한국의 국방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이런 수준까지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나라예요.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한국의 국제적 기여의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개발원조, 평화유지 활동, 재난구호.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의 깊이였어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지정학적 분석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전략가가 저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그에 걸맞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이유구나. 한국이 단순한 피보호국에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했기 때문이구나. 워싱턴의 정책 서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한국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 동맹의 현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가? 한국은 정말 이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주한미군을 단순한 방어 기지가 아닌 지역 안보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과 만나고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도 방문해 볼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분명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6번째였지만,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첫째 날 오후, 저는 용산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박사님이라는 분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 중 한 분이었어요. 연구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박사님은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이 구상하는 주한미군의 미래는 더 이상 고립된 방어 기지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 동중국해,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작전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주한미군은 일종의 지역 안보 플랫폼으로 재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역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니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김 박사님의 대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도전이자 기회로 봅니다. 한국이 지역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분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분석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예요.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개발, 러시아의 움직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 수준에 정말 놀랐어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듣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분석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했던 능력이에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존슨 대령이라는 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주한미군에서 15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어요. 리처드 박사님, 이곳이 바로 변화의 현장입니다. 존슨 대령이 기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과거 이 기지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 기지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지로 변화하고 있어요. 기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최첨단 통신시설, 신속 전개가 가능한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군과의 협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존슨 대령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한국군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도 정말 높아졌고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박중령님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합동참모대학도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우리 한국군도 많이 변했어요. 박중령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의 지원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미군과 함께 더 큰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저는 박중령님께 솔직한 질문을 드렸어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문제예요. 박중령님이 신중하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도 파병했고 UN 평화유지군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평택 기지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기지 내 숙소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지역 안보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우리를 지켜달라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키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 변화가 있었기에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도 가능한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뉴스 보면 미군이 중국하고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중국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어제 평택은 어떠셨어요? 이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예요. 전략적 유연성이 의미하는 것은 곧 군사적 개입 가능 지역의 확대죠.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더욱 복잡한 문제겠네요. 맞아요. 이 교수님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전체 무역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의 생존선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통계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대중 수출액, 중국 관광객 수, 중국 유학생 수,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오후에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라 정말 바쁜 시기였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의원님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리처드 박사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박 의원님의 사무실은 각종 자료와 보고서로 가득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복잡해요. 박 의원님이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체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편이에요. K-pop, 한류 문화를 통해 미국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인들과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국민의 63%가 한미동맹 강화에 찬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58%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니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70년간 분단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이 예리하죠. 박 의원님이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대 근처의 한 펍에서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만났어요. 김 연구원, 최 박사, 그리고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정 씨까지 모두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친근감을 느껴요. 김 연구원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우리가 매일 접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거든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홍콩 사태나 신장 위구르 문제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도 커졌어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면에서 미국과 더 가깝다고 느껴요. 하지만 정 씨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대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과의 무역 덕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저는 이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복잡한 국제 정세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다니요. 그럼 여러분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먼저 답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최 박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강한 나라예요.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소프트 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죠. 정 씨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학자, 정치인, 젊은 연구자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균형 감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군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한국군이 과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국 방문 사흘째,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아준 것은 이 준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30년간 군에 복무하시면서 한국군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준장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면 한국군 역시 새로운 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합작전의 확대는 단순히 연습이 아닌 실전 적용을 전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한국군의 해외 파병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아덴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군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니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준장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자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요. 더 이상 미군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분은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KF-21 차세대 전투기, 누리호 우주발사체, 해상작전 헬기 수리온, 모든 것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K9 자주포예요. 이 준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15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오후에는 실제 훈련장을 견학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국군과 미군이 정말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고 있던 김 대령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주도하기도 해요.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더 잘 아니까요. 훈련 중 통역 없이도 한국군과 미군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 장교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김 대령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교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진짜 한 팀이 된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용산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여러 한국군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 온 영관급 장교들이었는데 모두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우려가 있었어요. 해군의 박중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군의 최중령님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육군의 정중령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국군이 주도하는 북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였어요. 진정한 독립군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변화된 인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군은 미군과 대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박중령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약소국의 군대가 아니에요. 세계 6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군대예요. 최중령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분단국가로서 70년간 대치 상황을 관리해온 경험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정중령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른 나라 군 간부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배우려고 해요. DMZ 관리 경험, 사이버전 대응, 북한 핵 위협 하에서의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을 우리만큼 잘 아는 나라가 없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군 간부들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었어요. 리처드 박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박중령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글쎄요.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예요. 정중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최중령님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일제강점기에는 정말 슬픈 강이었어요. 전쟁 때는 피와 눈물의 강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강이에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방어만 하는 군대였지만 이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군대가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군의 변화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발전이나 조직의 개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신적, 의식적 변화였습니다. 미군의 보조 역할에서 독립적 파트너로, 수동적 동맹에서 능동적 동맹으로 한국군은 정말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바탕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가진 특별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특히 병력 운용과 순환체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넷째 날, 저는 평택 미군 기지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 복무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군 내부에서 한국 주둔의 전략적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음을 의미했어요. 고정형 주둔에서 이동형 작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신호였습니다. 인사 담당관들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만 임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파견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기지 내에서 만난 젊은 미군 병사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연장된 복무 기간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과 미군 간의 협력 관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많이 해소되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있었어요.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력 순환체계의 변화는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반도 방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을 고려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 측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태원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공유하며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과의 협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 협력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의 책임감과 전문성에 대한 미군의 평가였어요.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런 마음가짐이 미군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장기 복무를 통해 미군 병사들이 얻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문화 경험, 언어 능력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병력 순환 기간의 연장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진정한 동료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변화들이 과연 외교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긍정적 변화들이 고위급 외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을까요? 한국 방문 5째 날,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의 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국 측 관점에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외교부 북미국에서 만난 관계자들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한미 간 전략대화에서 미묘한 언어적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를 명확히 언급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를 영내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 전략에 전면 동참하길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명시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히면 중국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외교적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내 안정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의 브리핑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신중한 접근을 이해하면서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만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말하면 한국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로운 해결을 언급하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 인사가 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정말 한국다운 표현이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지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급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면 지금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였어요. 전직 외교관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외교관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말하면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한국만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협상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경제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외교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고위 관리가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의 아시아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젊은 외교관들과의 만남에서는 세대적 차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미 한국은 G20 회원국이었고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했어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균형을 생각했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일본과는 협력해야 하지만 역사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복합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 동료들이 종종 묻는다고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다 관리하느냐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다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보니 외교 언어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두 나라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정말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원칙은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외교관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중견국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신중함이 실제 정상 외교에서는 어떻게 조율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6째 날, 저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안보 전문가들의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세미나장에는 한국에 내로라 하는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직 장관들, 대학 교수들, 연구소 원장들, 모두 한미 관계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국 통인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분석은 정말 예리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협상, 북핵 대응이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무 단계에서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양국 간 실무 협의에서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국방연구원의 김 박사님은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현재 한미 간에는 3가지 핵심 쟁점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둘째는 한국의 역할 분담 수준, 셋째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었어요. 특히 세 번째 쟁점이 가장 복잡했습니다.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세미나 중간에 한 참석자가 제기한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중대한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 전문가는 없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우려스러운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간의 조율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몇 차례의 사전 협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했을 때 한국 측의 답변이 부처마다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들이 만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여론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렸어요.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실무진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중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비공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은 솔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현재 정부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변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이 과연 지역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갖추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사고와 외교적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체류의 마지막 밤을 맞으며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급속한 변화가 가져오는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강해진 국력에 걸맞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놀라운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생각하면 이런 과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제가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되새겨보았어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맹의 진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전략국가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지정학적 회색지대에서 방어적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변화된 의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이런 의식 변화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에게서 느꼈던 자부심과 사명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0년간 분단 상황을 관리해온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 했어요.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취도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 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KF-21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사실들이 한국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국익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외교관들이 보여준 자신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세대답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신중함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정부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이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놀라운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학습 의지였어요.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새로운 전술과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외교관들은 복잡한 국제 정세를 분석하려고 공부하고 일반 시민들도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한미연합훈련에서 목격한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주도하고 누가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복무 기간의 연장도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미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온 한국이라면 이번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가 가져올 변화는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지역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지혜와 균형 감각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 전략을 분석하러 갔지만 한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목격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바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양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한 미국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놀라운 변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새삼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로 대표되는 우리의 국방 기술력, 그리고 한미동맹이 이제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